윤지민은 어둠 속에서 나지막한 흐느낌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복도 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겨우 1시간 전에 잠들었는데 귀에 익숙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들 진도의 울음소리였다. 지민은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진도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달 모양 무드등이 은은하게 켜진 방 안에서 8살 진도가 담요를 꽉 움켜쥐고 웅크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방 안은 평소와 다르게 어질러져 있었다. 평일 오후마다 정리하던 장난감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반쯤 완성된 숙제가 놓여 있었다. 진도야, 무슨 일이야? 지민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속삭였다. 진도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작은 두 손은 파란색 강아지 인형을 꽉 쥐고 있었다. 그것은 계부 서준이 지난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무서워요. 진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악몽 꿨어? 지민이 진도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진도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말해봐, 우리 아들, 무슨 일이 있었어? 지민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아들의 모습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진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새아빠가 이상한 게임을 해요. 지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떤 게임? 비밀 게임이요.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옷을 벗고 진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지민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갑자기 찾아온 현기증에 침대를 꽉 붙잡았다. 서준은 그녀가 야간 근무를 할 때 항상 진도를 돌봐주었다. 그는 IT 회사에 다니는 훌륭한 엔지니어였고 적어도 지민이 알기로는 완벽한 남편이자 계부였다. 그들이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준은 진도에게 친절했고 마치 친아들처럼 대해주었다. 진도야,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엄마에게 정확히 말해줄래? 새아빠가 어떤 게임을 했어? 지민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의료인으로서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진도는 인형을 더 꽉 껴안았다. 새아빠가 말하길, 모든 아빠와 아들이 하는 특별한 비밀 게임이래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대요. 말하면 우리 가족이 없어진대요. 엄마가 슬퍼할 거래요. 지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떻게 자신이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지난 몇 주간 진도의 행동이 달라진 것은 눈치챘다. 밥을 잘 먹지 않고 악몽에 시달리고 갑자기 화장실을 무서워하게 된 것까지 모든 징후가 그곳에 있었는데. 진도야, 네가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지민은 진도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가 약속할게. 새아빠가 다시는 너에게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 가족이 없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 엄마는 절대 슬퍼하지 않을 거야. 진도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비밀을 털어놓은 후 조금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진도가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다. 우선 할머니 집에 가자. 거기서 며칠 지내면서 생각해볼게. 괜찮지? 진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아빠는요? 걱정 마.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너는 이제 안전할 거야. 약속해. 지민은 진도를 데리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분당에 있는 아파트까지 택시로 30분 거리였다. 택시 안에서 진도는 엄마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다. 평소라면 창밖을 보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그저 조용히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서준에게는 진도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간다는 문자만 남겼다.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할 시간, 계획할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진도를 안전하게 지킬 시간. 택시가 어머니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3시가 넘어 있었다. 지민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김미숙 여사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오늘 밤만 진도랑 여기서 자도 될까요? 지민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손자의 붉은 눈을 본 미숙 여사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그래, 들어와.
진도야,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핫초코 만들어줄게. 진도가 할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간 사이 지민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서준을 직접 대면할 것인가?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증거는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미숙 여사가 진도에게 핫초코와 쿠키를 주고 거실로 돌아왔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지민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진도의 고백, 서준의 위협, 그리고 자신의 계획. 말을 할수록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떨렸다. 미쳤니? 그 남자 집에 다시 들어간다고? 위험해. 미숙 여사가 소리쳤다.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증거가 필요해요, 엄마. 진도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서준을 처벌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지민은 의학저널에서 읽었던 아동학대 사례들을 떠올렸다.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증거 부족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는지. 하지만 딸아, 그렇게 위험한 짓을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 신고하면 서준이 모든 걸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진도는 또 다시 트라우마를 겪게 될 거고요. 아이의 말은 잘 믿어주지 않아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있어야 해요. 확실한 증거가. 미숙 여사는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았다. 처음 진도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민은 항상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학교를 다니고 간호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아들을 위해 또다시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있었다. 알았어. 하지만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나와. 약속해. 약속할게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서준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손은 휴대폰을 쥐며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여보, 미안해. 어젠 갑자기 진도가 열이 나서.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 오늘 병원 데려갈게. 아마 내일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많이 놀랐겠네. 내가 퇴근하고 병원으로 갈까? 지민은 속으로 치를 떨었다. 이 다정한 목소리의 소유자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인 척하면서 아니야, 괜찮아. 또 바쁜 거 알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지민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지민은 병원에 휴가를 내고 진도를 학교에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은 고요했다. 서준은 IT 회사에서 일하며 보통 늦게 퇴근했다. 아파트 문을 열자 평소와 다름없는 익숙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가지런히 정리된 진도의 신발, 거실에 놓인 서준의 노트북, 식탁 위에 남겨진 아침 식사의 흔적.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이제 지민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지민은 먼저 진도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아들이 말한 특별한 비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장난감 상자, 책장, 침대 및 어디에도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옷장 맨 위 선반, 평소 진도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작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고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다. 앨범 안에는 진도의 사진들이 있었다. 하지만 평범한 가족 앨범과는 달랐다. 어떤 사진들은 진도가 반띠 옷을 벗은 상태로 찍혀 있었고 어떤 사진들은 지민은 충격으로 앨범을 떨어뜨렸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이라고 믿기 싫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어린 아들이 이런 식으로 학대받았다니. 지민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다. 몸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다잡았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진도를 위해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서둘러 앨범을 제자리에 놓고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서준의 컴퓨터, 서재, 침실까지. 그러다 침실 서랍에서 그의 비상금을 발견했다. 서준은 항상 현금을 조금씩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다.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돈을 가방에 넣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집을 나서기 전 지민은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다. 휴대폰만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배터리가 나가거나 서준이 휴대폰을 빼앗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진도의 방 이곳저곳에 숨겨두었다. 침대 밑, 책장 뒤, 옷장 안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진도야, 엄마가 널 지킬게. 지민은 진도에게 전화했다. 학교가 끝난 후 할머니와 함께 있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도야,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오늘 저녁에 새아빠한테 전화해서 내일은 집에 갈 것 같다고 말해줄래? 왜요? 진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의 두려움이 느껴졌다. 엄마가 새아빠를 잡아야 해. 그래야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엄마가 증거를 찾았는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잠시 침묵 후 진도가 대답했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무서워요. 새아빠가 또 그런 말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네가 직접 만날 필요는 없어. 전화만 하면 돼. 할머니가 곁에 있을 거고 새아빠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거야.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게. 진도는 약속대로 서준에게 전화했다. 지민은 어머니의 집에서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 서준의 목소리를 들었다. 진도야, 어떻게 지내? 많이 아팠어? 네, 조금 나아졌어요. 내일은 집에 갈 것 같아요. 그래? 내일 집에 올 거야? 보고 싶었어. 진도야, 우리 특별한 시간도 가질 수 있겠네. 우리만의 비밀 게임 말이야. 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민은 손에 쥔 전화기를 3개 쥐었다. 분노가 전신을 타고 올랐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진도의 말은 사실이었고 서준은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알겠어요. 내일 봐요. 진도가 빠르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민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넌 정말 용감해.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저녁이 되자 지민은 진도의 방에 숨어들기 위한 준비를 했다. 작은 가방에 녹음기, 휴대폰, 손전등, 그리고 약간의 물과 과자를 넣었다. 진도의 침대 밑에 숨어 몇 시간을 기다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진도야, 엄마가 다녀올게. 할머니랑 있으면서 착하게 있어, 알았지? 엄마, 조심해요. 진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금방 돌아올게. 지민은 어머니의 집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으로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만약 서준이 일찍 귀가한다면, 만약 그가 진도의 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준비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을 발견한다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아들을 위해 그녀는 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 반짝이는 네온 사인, 분주한 거리.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이 보였지만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지민은 아파트 로비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다. 서준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열쇠로 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집은 조용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주방에만 작은 불이 켜져 있었다. 지민은 신발을 벗고 조용히 진도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평소와 다름없는 아이의 방이 그녀를 맞이했다. 파란색 침대 커버, 책상 위에 학용품, 벽에 걸린 태양계 포스터. 지민은 침대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몸은 간신히 들어갔다. 휴대폰은 녹음 모드로 준비해두었고 녹음기도 미리 켜두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9시, 10시, 11시.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준이 돌아온 것이다. 지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서준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거실에서 움직이는 소리,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소파에 앉는 소리. 지민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높아졌다. 마침내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진도의 방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다. 침대 밑에서 지민은 서준의 발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청바지와 회색 양말을 신고 있었다. 진도야?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시 방을 둘러보더니 중얼거렸다. 아직 오지 않았구나. 그는 진도의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듯했다. 침대가 움직이자 지민은 숨을 참았다. 서준의 무게로 침대가 약간 아래로 내려왔고 공간이 더 좁아졌다. 그리고 갑자기 서준이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지민이 발견했던 그 앨범을 꺼내는 것이었다. 그는 앨범을 천천히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지민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것이었다. 탐욕스럽고 왜곡되고 욕망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내일 우리 특별한 시간을 위한 준비를 해야지. 서준은 혼잣말을 했다. 그는 앨범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다. 모두 진도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서준은 옷장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지민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어떤 것들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서준은 상자와 사진들을 침대 위에 놓고 진도의 인형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치 특별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처럼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였다. 진도야, 내일은 더 특별한 게임을 할 거야.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서준은 중얼거렸다. 우리의 특별한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엄마가 슬퍼할 거고 우리 가족은 망가질 거야. 넌 그걸 원하지 않겠지?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침대 밑에서 나와 서준에게 달려들었다. 분노와 혐오감이 그녀의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덮어버렸다. 이 짐승 같은 놈. 지민은 서준의 얼굴을 핥히며 소리쳤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뺨을 긁어내렸고 붉은 선이 그의 얼굴에 그어졌다. 서준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공포가 교차했다. 지민? 왜 여기 있어? 넌 진도랑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뭐야? 지민은 그의 손에서 앨범을 낚아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이 사진들은? 이 물건들은?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며 도망갈 길을 찾는 듯했다. 이건 오해야. 난 그저 진도랑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오해? 그런 짓을 하는데 오해라고? 내가 다 들었어. 진도가 다 말했어. 네가 한 짓, 네가 그 아이에게 어떤 게임을 했는지 다 말했다고. 서준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다. 놀람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냉정함이 자리 잡았다. 그 녀석이 말했다고? 누가 믿겠어? 8살 애가 하는 말을. 아이들은 종종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해. 특히 관심을 끌고 싶을 때는. 지민은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모든 걸 녹음했어. 네가 방금 한 말까지. 네가 내일을 위해 준비한다고. 특별한 게임도.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서준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그는 갑자기 지민을 밀치고 방을 뛰쳐나갔다. 지민도 뒤를 쫓았다. 붉은 분노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남자가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서준은 계단을 향해 달렸다. 지민도 뒤쫓았다. 그녀는 서준의 셔츠 뒤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빠르게 빠져나갔다. 그 순간 서준의 발이 미끄러졌고 그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클클클. 끔찍한 소리와 함께 서준은 계단 아래 바닥에 쓰러졌다. 지민은 계단 위에서 얼어붙었다. 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피가 그의 머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제 남편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피가 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서준에게 다가갔다.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다. 그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맥박은 있었다. 숨은 얕게 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머리에 출혈을 막기 위해 수건을 가져왔다. 서준을 바라보며 지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혐오,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걱정까지. 그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정의였다. 서준이 법의 심판을 받고 진도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서준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서준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도 함께 왔다. 젊은 여성 경찰관과 중년의 남성 경찰관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남성 경찰관이 지민에게 물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친절했다. 지민은 모든 것을 말했다. 진도의 고백, 서준의 학대, 그리고 그녀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집에 숨어들었던 일까지. 그녀는 진도의 방에서 발견한 앨범도 경찰에게 건넸다. 여기 있어요. 이게 제가 찾은 증거예요. 그리고 녹음도 있어요. 지민은 휴대폰과 녹음기를 경찰관에게 건넸다. 경찰관은 진도의 방에서 발견된 앨범과 지민의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앨범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어렸다. 이건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는 머뭇거렸다. 남편분이 계단에서 떨어진 상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지민이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냥 추격하던 중에 그가 미끄러진 거예요.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상황을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서준의 상태는 어떨까? 자신은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도는 이제 어떻게 될까? 경찰차 안에서 지민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제가 경찰서로 가요. 서준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진도 좀 더 돌봐주세요. 제가 나오면 바로 갈게요. 미숙 여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무슨 일이야? 괜찮니? 진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볼게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진도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조금 늦을 거라고만 해주세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지민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급격히 변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루 전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간호사이자 어머니였다. 이제 그녀는 남편을 고발하고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밤새 계속되었다. 작은 조사실에서 지민은 경찰관들 앞에 앉아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다. 진도가 처음 고백했을 때부터 그녀가 증거를 찾은 과정, 그리고 오늘 밤 일어난 일까지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야 했다. 그럼 당신은 남편을 밀지 않았다는 거죠? 여성 경찰관이 다시 한번 물었다. 네, 제가 민 것이 아니에요. 그저 쫓았을 뿐이에요. 그가 계단으로 달려갔고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남성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앨범과 녹음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확실히 심각한 아동학대의 증거가 있네요. 하지만 계단 사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지민은 지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새벽녘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서준은 뇌진탕과 몇 개의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의 죽음을 원하지는 않았다. 특히 진도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것처럼 그녀는 어떤 아이도 그런 상처를 받길 원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민이 경찰관에게 물었다. 서준 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그의 진술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증거물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 혐의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래도 계단 사고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거예요. 지민은 머리가 아팠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제 아들은요? 진도는 괜찮을까요? 아이는 현재 할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사가 파견되어 진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민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아들 곁에 있어야 할 이런 시간에 그녀는 진도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워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가도 될까요? 제 아들에게 가고 싶어요. 지민은 간절히 요청했다.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로서는 구속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떠나지 말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있을 조사에 계속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지민은 경찰서를 나와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그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다. 진도를 위한 심리상담, 새로운 집, 서준과 이혼, 그리고 무엇보다 진도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야. 지민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진도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진도는 할머니 집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미간에는 작은 주름이 져 있었다. 상담사는 이미 떠난 상태였다. 미숙 여사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미숙 여사가 지민을 보자마자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지민은 모든 일을 설명했다. 서준의 사고, 경찰 조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진도는 어땠어요? 상담사와 이야기를 잘했나요? 지민은 소파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미숙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말을 안 하더구나. 하지만 상담사가 정말 잘 대해줬어. 박지원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참 젊고 좋은 사람이더라. 진도가 천천히 마음을 열었지. 뭐라고 했어요? 진도가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 하지만 그림을 그렸다. 박지원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게 했나 봐. 진도가 그린 그림을 보고 박지원 선생님이 많이 걱정하더라.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박지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어. 트라우마 치료가 중요하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연락처를 남겨놨어. 아, 그리고 경찰에서도 한 명 왔었어. 여자 경찰관인데 태영이랑 이야기 좀 했어. 지민은 소파로 가 진도의 곁에 앉았다. 아들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다니. 그녀는 진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진도가 눈을 떴다. 엄마? 응, 엄마야. 괜찮아. 지민은 아들을 품에 안았다. 진도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의 작은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새아빠는요? 진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걱정 마. 새아빠는 이제 널 괴롭히지 못해. 엄마가 지켜줄게. 새아빠는 이제 우리 집에 살지 않을 거야. 진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약속하세요? 약속해.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할 거야. 진도는 엄마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작은 몸이 안도감으로 떨리는 것을 지민은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이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것일까? 지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엄마, 배고파요? 진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듣는 평범한 요청이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준비하고 계셔. 같이 먹자. 그들은 부엌으로 향했다. 미숙 여사는 된장찌개와 밥, 몇 가지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도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있었다. 우리 손자 일어났네. 배고프지? 미숙 여사가 진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지민은 그 미소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아침을 먹는 동안 지민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우선 진도의 심리치료가 가장 중요했다. 박지원 선생님과 정기적인 상담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다. 더 이상 서준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서는 살 수 없었다. 진도에게도, 그녀 자신에게도 그곳은 이제 악몽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요? 지민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당연하지. 내 딸과 손자가 어디 가겠어? 여기가 너희 집이야. 미숙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함이 밀려왔다. 힘든 시간에 어머니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다. 박지원 선생님께 전화해야겠어요. 진도 상담을 속히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여기 번호 있어. 좋은 사람 같더라. 진도도 그 선생님을 좋아했어. 지민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길고 힘든 여정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강해질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준은 의식을 회복했고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준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진도와 그저 평범한 부자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앨범은 단순한 추억거리이고 녹음된 내용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앨범과 녹음 증거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진도의 방에서 발견된 상자 안의 물건들은 명백한 증거였다. 서준은 결국 혐의를 인정했지만 자신은 병든 것이라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서준에게 아동 성학대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알렸다.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범죄였다. 계단 사고와 관련해서는 CCTV 영상과 지민의 진술, 그리고 현장 증거 조사 결과 지민이 서준을 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준이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민은 변호사와 상담 중이었다. 강력한 증거 덕분에 서준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도의 회복입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 박지원 선생님이 지민에게 말했다.
그들은 박지원 선생님의 상담실에서 만나고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고 방 한편에는 다양한 장난감과 인형들이 있었다.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해요. 정기적인 상담을 추천합니다. 진도는 이번 일로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니의 지지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민은 동의했다. 진도는 요즘 악몽에 시달리고 낯선 사람들에게서 더 수줍어했다. 특히 남자 어른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학교에서도 조용해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꺼려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민이 물었다. 일상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안전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가 필요해요. 진도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림이나 놀이를 통해서요. 박지원 선생님은 진도와 잘 맞았다. 첫 몇 번의 세션에서 진도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점차 그림과 인형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두운 색의 무서운 그림들을 그렸다. 검은 그림자, 어두운 방, 무서운 괴물 같은 것들. 하지만 세션이 거듭될수록 점점 밝은 색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진도의 그림을 보세요. 박지원 선생님이 지민에게 보여주었다. 진도가 그린 그림에는 밝은 태양, 푸른 하늘,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진도와 어머니죠. 이건 희망의 징조입니다. 지민은 눈물이 났다. 그녀는 진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겪은 고통에 가슴이 아팠다. 서준에 대한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박지원 선생님이 물었다. 다음 달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진도는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다행히 제가 수집한 증거와 녹음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법정에서의 증언은 아이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도가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바람이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박지원 선생님이 지민에게 말했다. 하지만 진도는 강한 아이예요. 당신의 지지와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민은 상담실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는 진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작은 손이 그래파스를 움직이며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박지원 선생님의 말대로 이것은 희망의 징조였다. 한 달 후 지민은 새 직장을 구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던 그녀는 집에서 더 가까운 동네 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종합병원이 아닌 작은 동네 클리닉이라 근무 시간이 규칙적이어서 진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의원은 주로 노인 환자들이 많았고 원장인 김 선생님은 지민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다. 야간 근무가 없었고 주말도 쉴 수 있어서 진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떻게 지내요, 지민 씨? 적응은 잘 되나요? 김 선생님이 어느 날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환자분들도 친절하시고 일도 재미있어요.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 새 직장에서의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지난 몇 개월간의 혼란 속에서 이곳은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어머니 집에서 나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분당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소였다. 이사하는 날, 지민과 진도는 함께 새 집을 정리했다. 가구는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고 있었다. 지민은 진도의 방을 특별히 신경 써서 꾸몄다. 그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벽지를 고르고 별이 빛나는 천장 스티커도 붙였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지민이 진도에게 말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진도는 새 방을 둘러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햇살이 방 안으로 따뜻하게 들어왔다. 내 방이에요? 그래, 네 방이야. 우리가 함께 꾸밀 거야. 네가 좋아하는 대로. 진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로봇 포스터를 붙여도 돼요? 물론이지. 내 방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을 요리했다. 진도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였다. 진도는 엄마가 야채를 자르는 동안 옆에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작은 앞치마를 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의 지시를 따랐다. 소금 좀 줄래? 지민이 말했다. 진도는 조심스럽게 소금통을 건넸다.
그들은 함께 웃었다.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지민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지민은 처음으로 느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물론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다. 진도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었고 낯선 남자들을 무서워했다. 하지만 그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엄마, 나 내일 학교 갈래요. 진도가 갑자기 말했다. 지민은 놀랐다. 진도는 지난 몇 주 동안 학교 가기를 거부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 정말? 준비됐어? 진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원 선생님이 말했어요. 무서워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대요. 용감해지는 거래요. 그리고 진짜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진도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정말 용감하구나. 내일 아침에 함께 학교에 가자. 고마워요, 엄마. 진도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덧붙였다. 엄마, 사랑해요. 지민은 가슴이 벅차 올랐다. 나도 너를 사랑해, 진도야. 항상 너의 편이야. 그날 밤 진도가 잠든 후 지민은 베란다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개월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진도와 함께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서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차가운 법정에서 지민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강한 어조로 바뀌었다. 진도의 고백, 그녀가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까지. 당신은 왜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려 했나요? 검사가 물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이의 말만으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내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민의 증언은 법정을 침묵으로 몰아넣었다. 서준의 변호사도 흔들렸다. 다음으로 박지원 선생님이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진도의 심리 상태와 트라우마 징후를 설명했다. 진도가 보이는 행동 패턴은 전형적인 아동학대 피해자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성인 남성에 대한 공포, 악몽, 특히 퇴행 행동 등은 심각한 트라우마의 증거입니다. 그의 그림과 놀이 치료 세션을 통해 드러난 심리적 상태는 장기간의 학대를 시사합니다. 박지환 선생님은 진도가 그린 그림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어두운 방, 무서운 그림자, 그리고 작게 웅크린 아이의 모습. 그림들은 진도의 내면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서준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발견된 증거가 제시되었다. 지민이 발견한 앨범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초라해 보였다. 재판장은 증거를 모두 검토한 후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강서준, 아동 성학대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끝났다. 진도는 이제 안전했다. 서준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법정을 나서면서 지민은 가슴 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덜어진 것을 느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다. 진도의 트라우마 치료는 계속되어야 했고 그들의 삶을 재건하는 일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이 아들을 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은 진도에게 전화했다. 아들은 학교에 있었다. 진도야, 엄마야. 좋은 소식이 있어. 뭐예요, 엄마?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할게.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오늘 과학 시간에 로봇 만들기 했어요. 제가 만든 로봇이 제일 멀리 갔대요.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진도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흥분과 기쁨은 그동안 그녀가 듣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녀의 아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데 집에 가면 자세히 들려줘. 전화를 끊고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들은 새잎을 키우고 꽃들은 피어나기 시작했다. 자연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다. 진도는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이제는 몇몇 친구들이 생겼다. 특히 민준이라는 아이와 특별히 친해졌다. 둘은 함께 로봇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박지원 선생님과의 상담도 꾸준히 계속되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났다.
진도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었다. 진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박지원 선생님이 지민에게 말했다. 그들은 상담실 밖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진전이 놀랍습니다. 네, 저도 느껴요. 이제는 밤에 악몽도 거의 없어졌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지민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특히 좋은 점은 진도가 다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꿈이 생겼다는 건 희망의 신호입니다. 박지원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민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도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놀기도 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레고 블록으로 건물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방은 점점 더 많은 레고 작품들로 채워져 갔다. 어느 주말 아침, 진도는 자신이 만든 최신 레고 작품을 들고 지민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이거 봐요. 우리 집이에요. 진도가 자랑스럽게 레고로 만든 아파트를 보여주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베란다에 화분까지 표현해 놓았다. 지민은 미소 지었다. 정말 멋지다. 우리 진도는 건축가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난 의사가 될 거예요. 엄마처럼. 진도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민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자신을 롤모델로 삼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다. 지민은 어머니와 통화했다. 어떻게 지내? 진도는? 비숙 여사가 물었다. 정기적으로 손자를 보러 오곤 했지만 최근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터라 한동안 보지 못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는 민준이의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왔대요. 그리고 오늘은 공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축구까지 했대요. 정말 그거 다행이구나. 우리 손자가 얼마나 씩씩한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는 어때? 지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그녀도 상담을 받고 있었다. 트라우마는 진도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도 있었다. 배신감, 죄책감, 분노,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도전이지만 진도를 위해 강해져야 해요.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 나도 도울게. 이번 주말에 내가 진도 데리고 롯데월드 갈게. 너는 좀 쉬어. 알아요, 엄마.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님을 알았다. 어머니, 직장 동료들, 그리고 박지원 선생님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진도를 지지하고 있었다. 엄마? 진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파자마를 입은 채 문간에 서 있었다. 응, 왜 그래? 내일 민준이의 생일 파티에 가도 돼요? 지민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선물 사러 갈까? 진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네, 민준이는 공룡 좋아해요. 공룡 책 사줄래요? 좋은 생각이야. 내일 같이 서점에 가자. 지민은 진도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들의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 그의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덜어지고 있었다. 1년 후 지민은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전문 간호사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경험은 학대받은 아이들을 돕는 특별한 통찰력을 주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진도를 보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다. 지민 선생님, 육객치료 병실 환자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동료 간호사가 말했다. 네, 지금 가볼게요. 지민은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육객치료 병실에는 8살 소녀 민지가 있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정서적 불안으로 입원한 아이였다. 지민은 민지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작은 소녀가 보였다. 그녀의 모습은 지민에게 진도를 떠올리게 했다. 1년 전 진도도 저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곤 했다. 민지야, 안녕? 기분이 어때? 지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엄마가 언제 와요? 조금 있다 오실 거야. 지금은 할머니가 계시죠? 지민은 민지의 할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다. 민지 할머니, 잠시 저와 이야기하실래요? 할머니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공유했다. 직접적으로 진도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이 어떤 지지가 필요한지 설명했다.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안정감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도움이 됐어요.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다. 진도는 이제 9살이 되었다. 키가 크고 건강해진 그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였다. 축구를 좋아했고 과학 시간에는 항상 손을 들어 질문했다. 그의 방에는 점점 더 많은 과학책과 레고 작품들이 쌓여갔다. 하루는 진도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볼래요? 선생님이 제 과학 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을 받았대요. 지민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정말 축하해.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환경도시 만들기였어요. 제가 태양광 패널과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있는 미래 도시를 설계했어요. 선생님이 아이디어가 참 신하대요. 진도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와, 정말 대단하네. 우리 진도는 과학자가 될 것 같은데? 진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의사도 되고 싶고 과학자도 되고 싶어요.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지민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볼래요? 진도가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물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어?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민수라고. 근데 다른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민수가 말을 더듬거든요. 지민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제가 도와줬어요. 민수랑 같이 점심 먹고 다른 애들한테 말했어요. 모두 다르고 특별하다고. 박지원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지민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아들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법도 배웠다. 정말 자랑스러워, 진도야. 네가 민수를 도와준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민수는 말을 더듬지만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제가 본 중에 최고예요. 민수한테 저도 그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진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이렇게 타인에 대한 이해와 친절함을 가진 아이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다. 그날 밤 진도가 잠든 후 지민은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았다. 지난 2년은 끔찍했지만 또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들을 구했고 스스로도 구했다. 어두운 시간을 지나 이제 그들은 빛 속에 있었다. 그녀는 박지원 선생님과의 마지막 상담 세션을 떠올렸다. 진도의 치료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날이었다. 지민 씨, 진도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박지원 선생님이 말했다. 물론 완전히 과거를 잊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는 이제 그 경험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민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지원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모두 지민 씨와 진도가 함께 이뤄낸 결과예요. 지민 씨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진도에 나온 회복력 덕분이죠. 그 말을 떠올리며 지민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정말 먼 길을 왔다. 처음 진도가 그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다. 엄마? 진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옷을 입은 채 문간에 서 있었다. 왜 안 자고 있어? 지민이 물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진도가 발코니로 다가와 지민 옆에 섰다. 그는 이제 지민의 어깨까지 자랐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지민은 아들을 안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엄마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그들은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그들의 삶도 어둠을 뚫고 빛을 찾아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도의 손이 지민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있었다. 엄마, 우리 내일 소풍 가요? 어디로 갈까? 한강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좋아. 내일은 날씨도 좋을 것 같아. 진도는 활짝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지민은 그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들,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 암흑 속에서 빛을 찾은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해, 진도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지민은 진도의 어깨에 발을 두르고 그들의 새로운 집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그저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식처였다. 상처를 치유하고 웃음을 나누고 미래를 꿈꾸는 공간. 진도는 내일 있을 소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행복이 가득했다. 지민은 그저 듣고 웃으며 아들의 이야기에 적절히 반응했다. 그녀는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자, 이제 자러 가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진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제일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들은 발코니를 나와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지민은 진도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아들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었다. 잘 자, 우리 아들. 엄마도 잘 자요. 진도가 방문을 닫자 지민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 어둡고 끔찍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 그들은 빛을 찾았다. 함께. 침실로 돌아온 지민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지난 주말에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진도는 솜사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민은 그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둘 다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는 해냈어. 앞으로도 계속 해낼 거야. 지민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평화를 찾았다.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 그들은 한강으로 소풍을 갈 것이다.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을 것이다. 아마도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지도 모른다. 진도가 좋아하는 초콜릿 맛으로. 그리고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한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들의 꿈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니었다. 이제 그 꿈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그리고 그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그들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강원도의 겨울은 언제나 매섭고 가혹했다. 눈이 산등성이를 하얗게 덮은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김주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림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되었다. 30살의 그는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을 산길을 오르내리는 화물열차와 함께했다.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나르고 때로는 깊은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도시로 운반하는 일이었다. 주호의 얼굴은 세찬 산바람에 그을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고 맑았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산과 들판 그리고 그곳에 사는 동물들을 깊이 사랑했다. 어린 시절부터 기차를 타고 산을 오르내리며 자란 그에게는 이 산길이 제2의 고향과도 같았다. 그날도 주호는 평소와 같이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설원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하얀 눈이 소나무 가지에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간간히 날아오르는 까치떼가 겨울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주호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열차를 천천히 몰았다. 오늘도 평화롭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열차가 깊은 산속의 한 커브길을 돌아서는 순간 주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다. 선로 위에 여러 마리의 늑대가 서 있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열차 소리에 놀라 도망가야 할 동물들이 선로 위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주호는 경적을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늑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히 선로를 지키고 서 있는 것 같았다. 열차의 속도는 시속 70km. 충돌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긴급 제동을 걸어야 했다. 주호는 망설임 없이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켰다. 열차는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갔다.
만약 이때 선로가 얼어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열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완전히 멈췄다. 열차가 멈추자 주호는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그가 선로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늑대들은 여전히 선로 위에 서 있었지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나이 지긋한 한 노인이 선로에 묶여 있었다. 이런, 저분이. 주호는 즉시 그 노인을 알아보았다. 그는 박민석 할아버지였다. 산림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특히 산악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평생을 바친 산림보호원이었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사냥과 늑대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그는 지역에서 늑대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존경받고 있었다. 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놀랍게도 늑대들은 그가 다가가자 천천히 길을 비켜주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있었지만 적대감은 보이지 않았다. 박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김주호예요. 강원철도 기관사입니다. 노인은 약하게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은 멍들고 상처투성이었으며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변해 있었다. 주호군, 고맙네. 주호는 재빨리 노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확인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박 할아버지를 선로에 묶어놓은 것이 분명했다. 주호는 열차에서 공구상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노인을 풀어주었다. 누가 이런 짓을... 제가 지금 바로 구급차를 불러야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약하게 손을 들어 주호를 멈추게 했다. 잠깐, 이 친구들, 보내야 해. 노인은 힘겹게 늑대들을 가리켰다. 늑대들은 여전히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다. 주호는 그제서야 이들이 평범한 늑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야생 동물이 가질 수 없는 지성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절 해치지 않을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늑대들이 나를 지켜줬어. 주호는 급히 노인을 열차 안으로 데려갔다. 응급처치 상자를 꺼내 노인의 상처를 간단히 치료하고 담요로 그를 따뜻하게 감싼 후 무전을 통해 가장 가까운 역의 역장에게 상황을 알렸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는 노인 곁을 지켰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 할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밀렵꾼들, 내가 그들의 함정을 신고했거든. 복수한 거야. 주호는 분노를 느꼈다. 박 할아버지는 강원도 산림에서 밀렵꾼들과의 싸움에서 늘 앞장서 왔다. 고라니, 사냥, 그리고 특히 늑대 같은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수십 년간 헌신했다. 그런데 늑대들은 어떻게...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5년 전 내가 함정에 걸린 어미 늑대와 새끼들을 구해줬어. 그때 가장 큰 녀석이 지금 저기 있는 그놈이야. 주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열차 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한 마리의 큰 늑대가 여전히 선로 옆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기억했나 봐. 밀렵꾼들이 날 묶어놓고 떠난 후 이 친구들이 나타났어. 열차가 오자 그들은 선로 위에 서서 열차를 멈추게 했지.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녀석들이야. 주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늑대들을 바라보며 그는 자연과 동물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도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늑대들은 이미 깊은 산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날 이후 김주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같은 구간을 운행하면서도 그 커브길에 다다를 때면 항상 속도를 줄이고 3번의 짧은 경적을 울렸다. 그것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는 늑대들에 대한 그만의 인사였다. 고마워, 친구들. 언젠가 또 만나자.
그리고 그 순간 깊은 숲속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오는 것 같았다. 주호의 이야기는 철도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박민석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회복된 후 직접 증언하면서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늑대들이 사람을 구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는 지역신문에도 작게 보도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야기에 감동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냥꾼들과 개발업자들은 여전히 늑대를 위험한 존재로 여겼고 박 할아버지의 보호 활동에 적대적이었다. 늑대는 늑대일 뿐이야. 언젠가는 사람을 공격할 거라고. 이런 말들이 지역사회에서 돌아다녔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가 산악 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연보호와 개발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주호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에게 있어 늑대들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종종 박 할아버지를 병원에 문병하러 갔고 그곳에서 노인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워. 동물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노인의 말은 주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는 점점 더 자연과 동물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틈틈이 박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야생동물 보호소를 돕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다. 주호는 그를 직접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노인의 집은 산중턱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이었다. 주변은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멀리서 개울물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이 내 집이야. 30년 넘게 살았지. 노인은 집 앞 작은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다르지?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향기야. 주호도 옆에 앉아 함께 숲의 향기를 맡았다. 그것은 정말 특별했다. 흙과 나무, 이끼, 그리고 무언가 더 깊고 신비로운 것이 섞인 향기였다. 박 할아버지, 정말 여기서 혼자 사세요. 노인은 웃었다. 혼자라니, 내가 어떻게 혼자겠어? 주변에 수백 마리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에서 내려와 노인의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도토리 몇 개를 꺼내 다람쥐에게 건넸다. 이 친구는 동구라고 불러. 3년째 함께하고 있지. 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람쥐는 노인의 손에서 도토리를 받아먹고는 곧다시 나무로 올라갔다.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대화라기보다는 교감이라고 해야겠지. 마음이 통하면 말은 필요 없어. 주호는 그날 밤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작은 오두막 안은 의외로 아늑했다. 벽면에는 다양한 동물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자연과 생태계에 관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노인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원래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40대 중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도시 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 자연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싶었지. 노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자연을 즐기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점차 산에서 일어나는 밀렵과 불법 벌목, 환경 파괴를 목격하면서 보호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늑대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들은 너무나 오해받고 있는 동물이거든. 사실 늑대는 매우 가족적이고 충성스러운 동물이야. 한번 맺은 유대는 평생을 간다고. 주호는 노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평소에도 산과 동물들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깊은 차원에서 자연을 이해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그날 늑대들이 할아버지를 구하러 온 거예요.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나를 인식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 특히 그중 한 마리, 내가 강철이라고 부르는 늑대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했어. 강철이여. 그래, 그 녀석의 털빛이 강철같이 회색이거든. 내가 오래전에 덫에서 구해준 새끼 늑대 중 하나야. 이제는 무리의 리더가 되었지.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늑대를 무서워하고 미워해. 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건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야. 그날 밤, 주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밤의 소리들, 바람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하울링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주호는 일찍 일어나 노인의 아침 일과를 도왔다. 그들은 함께 주변 숲을 산책하며 동물들의 흔적을 살펴보고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이 있는지 확인했다. 밀렵은 여전히 큰 문제야. 특히 고란이나 사냥 같은 동물들이 많이 희생돼. 그들이 산책하는 동안 주호는 노인이 얼마나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볼 수 있었다. 그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떤 새인지 알아맞히고 나뭇잎 하나의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 자연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아.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주호는 자신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기차를 운전하며 스쳐 지나갔던 숲과 산, 그리고 거기 사는 동물들이 이제 그에게는 그저 풍경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존재들로 다가왔다. 철도가 지나가는 곳은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너희가 다니는 산악철도는 야생 동물들의 중요한 서식지를 관통하지. 노인의 말에 주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일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럼 철도가 없어야 하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야. 인간의 삶과 자연은 함께 공존해야 해. 다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지. 점심 무렵, 주호는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 노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주호야. 그리고 기억해, 숲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주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산을 내려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난 후 주호는 기차를 운행하던 중 무전을 통해 급한 연락을 받았다. 주호 씨, 듣고 있나? 급한 소식이야. 목소리는 강원철도 역장인 이상우의 것이었다. 네, 말씀하세요, 역장님. 자네가 전에 구한 그 산림보호원, 박민석 씨 있지? 그분이 또 위험에 처했다고 해. 밀렵꾼들이 그의 집을 습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언제요? 지금이요? 방금 전이야.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 깊은 산속이라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주호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다. 역장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 열차 위치가 박 할아버지 집과 가깝습니다. 알았네. 조심하게. 무장한 밀렵꾼들일 수도 있으니. 주호는 열차를 가장 가까운 간이역에 정차시키고 비상 상황임을 알린 후 역무원에게 열차를 맡겼다. 그리고 그는 역에 비치된 오토바이를 타고 박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산길을 달렸다.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곳곳에 눈이 쌓여 있어 주행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주호는 최대한 속도를 내며 산을 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노인의 안전만이 가득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주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은 부서져 있었고
내부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책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가구들은 뒤집혀 있었다. 박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주호는 급히 집안을 수색했지만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던 중 그는 눈 위에 찍힌 여러 개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노인을 끌고 간 것 같았다. 주호는 발자국을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그가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는 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살폈다. 작은 공터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 중 2명은 사냥용 총을 들고 있었고 1명은 박 할아버지를 나무에 묶어놓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이미 멍들어 있었고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다.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영감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린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봤어. 이제 너를 처리하고 나면 아무도 우리 사냥을 방해하지 못할 거야. 주호는 분노로 떨었다. 그들은 분명 박 할아버지가 신고했던 밀렵꾼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무기도 없이 어떻게 3명의 무장한 남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호는 그 소리를 즉시 알아차렸다. 늑대였다. 밀렵꾼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뭐야, 늑대인가? 여기 늑대가 있다고.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주호는 나무 뒤에서 슬그머니 나와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재빨리 노인의 입에 물린 천을 풀어주었다. 주호군. 노인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공터 주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밀렵꾼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총을 들고 주변을 겨냥했다. 뭐야 이거? 늑대들이 우릴 에워싸고 있어. 주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노인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다행히 밀렵꾼들은 늑대의 소리에 완전히 주의가 분산되어 있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 같이 빠져나가야 해요. 주호가 마지막 매듭을 풀자 노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아직 약했지만 주호의 도움으로 천천히 숲 쪽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밀렵꾼이 뒤를 돌아보았다. 야! 저기 누가 있어. 영감이 도망가. 그는 즉시 총을 들어 그들을 향해 겨냥했다. 주호는 반사적으로 노인을 감싸 안으며 몸을 던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와 밀렵꾼을 덮쳤다. 으악! 밀렵꾼의 비명소리와 함께 총이 땅에 떨어졌다. 거대한 회색 늑대가 그의 팔을 물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노인이 강철이라고 부르던 그 늑대였다. 다른 2 밀렵꾼은 공포에 질려 무작정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총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여러 마리의 늑대들이 숲속에서 나타나 그들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도망쳐. 미친 늑대들이다. 밀렵꾼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늑대들은 그들을 쫓아갔지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쫓아내려는 듯했다. 강철만이 뒤에 남아 주호와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강철아, 고맙다. 노인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늑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는 다른 늑대들을 따라 숲속으로 사라졌다. 주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다. 늑대들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박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은 주호의 어깨에 기대어 천천히 걸었다. 괜찮아. 집으로만 데려다 주게. 하지만 내 몸은 내가 알아. 병원보다는 내 집이 더 나을 거야. 주호는 노인의 뜻을 따라
그를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집에 도착하자 노인은 주호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 누웠다. 주호는 오두막 안에 있던 약초들을 이용해 노인이 알려주는 대로 상처를 치료했다. 약초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이것들이 내 몸을 치유해 줄 거야. 노인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안정감이 담겨 있었다. 주호야, 오늘 넌 중요한 것을 목격했어. 동물들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유대를. 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감정과 지성을 가진 존재들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늑대들이 정말로 할아버지를 구하러 온 거군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나 다름없어. 내가 그들을 돕고 그들이 나를 돕는 거지.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야. 주고받음, 상호 존중. 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깊은 산속에서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꼈다. 저도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것. 그날 밤 주호는 다시 한번 노인의 오두막에서 묵게 되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달빛이 비치는 숲을 바라보며 오늘의 경험을 곰곰이 생각했다. 세상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웠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제 그에게 두려움이 아닌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주호는 노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을 확인했다. 그의 활력은 놀랍도록 빨리 회복되고 있었다. 내 몸은 이런 일에 익숙해. 걱정 말게. 주호는 경찰에 연락하여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고했다. 경찰은 밀렵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넓은 산악 지역에서 그들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밀렵꾼들이 곧 잡힐까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잡히더라도 또 다른 자들이 나타날 거야.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주호는 그때 결심했다. 그는 단순히 열차를 운행하는 것을 넘어 이 산과 동물들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다. 박 할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도 이 산을 지키는데 참여하고 싶습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러고 싶은가? 주호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진심입니다. 그렇게 주호는 철도 기관사로서의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틈틈이 박 할아버지의 보호 활동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열차를 운행하며 발견한 밀렵의 흔적을 보고하고 때로는 직접 산에 올라 덫을 제거하거나 부상당한 동물들을 구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호는 점차 숲과 동물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그는 박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식물의 이름과 쓰임새, 동물들의 습성, 그리고 자연의 순환에 대한 깊은 지식들을, 특히 주호는 늑대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구조와 감정을 지닌 고도로 발달된 존재였다. 그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보살피며 영역을 지키기 위해 협력했다. 늑대는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 중 하나야. 그래서 인간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동경해왔지. 주호는 종종 박 할아버지와 함께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언덕에 올라가곤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망원경으로 멀리 떨어진 늑대들의 생활을 관찰했다. 강철의 무리는 약 12마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은 협력하여 사냥하고 새끼들을 돌보았다. 저 무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무리야. 강철은 훌륭한 리더지. 그는 무리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싸움은 피해. 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주호는 박 할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주호야,
오늘 밤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너도 함께하지 않겠나? 무슨 일인데요? 노인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늑대들과의 만남이야. 그날 밤 주호는 박 할아버지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한참을 걸어 넓은 바위 평원에 도착했다. 달빛이 환하게 바위를 비추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리자. 그들은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숲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천천히 한 마리 한 마리 늑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바위 평원 주변에 둥글게 모여 주호와 노인을 바라보았다. 움직이지 마, 그냥 그들을 느끼게. 주호는 숨을 죽이고 늑대들을 바라보았다. 강철이 맨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달빛 아래에서 특별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강철을 향해 몇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강철도 천천히 다가와 노인 앞에 멈춰섰다. 그때 놀랍게도 강철은 노인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인사였다. 이리 와보렴, 주호야. 천천히. 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 조심스럽게 노인 곁으로 다가갔다. 강철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곧 주호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에게 내 손을 보여줘. 두려워하지 마. 주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강철은 잠시 그의 손을 관찰하더니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강철은 주호의 손도 핥기 시작했다. 그가 너를 받아들였어. 그날 밤 주호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그는 늑대들과 함께 달빛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때로는 그를 경계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듯했다. 이건 특별한 선물이야, 주호야.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주호는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주호는 여전히 철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산림보호 활동가가 되었고 박 할아버지와 함께 야생동물 보호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의 활동은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기관사가 늑대들에 의해 구출된 노인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 특히 늑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지역 주민들과 사냥꾼들은 늑대를 위험한 존재로 여겼고 그들의 보호에 반대했다. 하지만 주호와 박 할아버지는 꾸준히 교육 활동을 펼치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늑대는 결코 무분별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들의 먹이를 빼앗는 것이죠. 주호는 학교와 지역센터에서 강연을 하며 늑대와 다른 야생동물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파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주호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주호야,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있어. 이제 내가 이 일을 계속하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이제 75을 넘겼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정정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해. 내가 없어진 후에도 이 일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주호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노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있어 다행이야, 주호야. 넌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늑대들도 그걸 알아차렸지. 그 후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일했다. 주호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박 할아버지는 그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겼다. 특히 주호는 철도 회사와 협력하여
야생동물 친화적 철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열차가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다리나 터널을 설치하고 열차 운행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편의만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호의 이런 노력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늑대들, 특히 강철의 무리는 주호와 점점 더 친밀해졌다. 주호는 종종 그들의 영역을 방문했고 강철은 이제 그를 신뢰하는 듯했다. 때로는 주호가 혼자 숲을 걸을 때 강철이 멀리서 그를 따라오며 지켜주기도 했다. 그는 너를 무리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 같아 박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말했다. 주호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야생 늑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 겨울은 유독 혹독했다.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눈은 쉬지 않고 내렸다. 주호는 여전히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날도 그는 평소처럼 산을 오르는 열차를 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이 함께했다. 박 할아버지였다. 오랜만에 도시에 나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노인은 주호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주호는 노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종종 기침을 했고 얼굴은 전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노인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열차는 천천히 산을 오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는 환상적이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고 나무들은 눈의 무게로 가지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열차가 커다란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주호는 급히 제동을 걸었다. 무슨 일이지? 노인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뭔가 선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열차가 완전히 멈추자 주호는 밖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선로 위에는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있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이었다. 큰일이네요. 이걸 치우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주호는 무전으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 구조대가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열차 안에서 기다리도록 해야겠어요. 그들이 열차로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늑대의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그 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저건...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강철이에요. 주호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숲속에서 한 마리의 늑대가 나타났다. 그것은 확실히 강철이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다시 숲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노인이 말했다. 따라가야 할까요? 노인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주호는 열차의 승무원에게 자신이 상황을 확인하고 오겠다고 말한 뒤 노인과 함께 강철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눈이 깊게 쌓여 있어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최대한 빨리 움직였다. 강철은 종종 뒤를 돌아보며 그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들이 한참을 걸어 산중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강철의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그 중앙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함정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분명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이었다. 두 늑대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이런...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주호는 즉시 덫으로 다가갔다.
다른 늑대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강철이 그들을 진정시키는 듯한 소리를 내자 물러났다. 덫에 걸린 늑대 중 하나는 강철에 짝인 듯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어린 늑대였다. 주호는 조심스럽게 덫을 풀기 시작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덫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날카로운 이빨이 늑대들의 다리를 깊이 파고들어 있었다. 조심해, 주호야. 이 덫은 아주 위험해. 박 할아버지도 다가와 도움을 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를 꺼내 덫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이건 특수하게 제작된 덫이야. 풀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함께 노력했다. 추위와 눈 속에서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첫 번째 덫을 풀 수 있었다. 어린 늑대는 즉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의 상처 때문에 비틀거렸다. 천천히, 친구야, 주호가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두 번째 덫도 곧 풀렸다. 강철의 짝은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 같았다. 그녀는 일어서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 상처는 심각해. 치료가 필요해.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주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늑대를 감쌌다. 열차로 데려가요. 거기에 응급처치 키트가 있어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주호를 바라보았다. 야생 늑대를 열차에 데려간다고? 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우리를 도왔을 때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차례예요. 주호는 조심스럽게 다친 늑대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곧 체념한 듯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어린 녀석도 부탁드려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린 늑대를 안아들었다. 늑대는 겁에 질린 듯했지만 노인의 익숙한 냄새를 맡고는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늑대들을 안고 열차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자 강철이 그들을 따라왔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감사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열차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다친 늑대를 안고 오는 모습은 분명 일상적인 광경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세요? 열차 승무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도움이 필요한 생명체들이에요. 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와 주세요. 승무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재빨리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왔다. 주호와 노인은 다친 늑대들을 열차의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들은 함께 늑대들의 상처를 닦고 소독하고 붕대로 감쌌다. 늑대들은 때때로 통증에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대체로 치료를 받아들였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은 것 같아요. 주호가 말했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서 감염될 위험이 있어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진한 초록색 액체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약초 연고야. 상처 치유와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될 거야. 그들은 연고를 늑대들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바르고 다시 깨끗한 붕대로 감쌌다. 모든 과정이 끝나자 두 늑대는 지친 듯 눈을 감았다. 그동안 강철은 열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안을 들여다보며 상황을 살폈다. 그는 가족을 걱정하고 있어. 노인이 말했다. 주호는 밖으로 나가 강철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강철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했다. 걱정하지 마. 그들은 회복될 거야. 우리가 잘 돌볼게. 강철은 마치 이해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주호의 손을 핥았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다. 당신과 이 늑대는 정말 특별한 관계인 것 같네요. 한 승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주호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예요. 이 늑대들은 단순한 야생 동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감정을 가진 지능적인 존재들이죠. 다른 승객들도 점차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곧 호기심과 동정심을 보였다.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이었군요. 주호가 설명했다.
이 늑대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오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승객들은 주호의 말에 공감하는 듯했다. 몇몇은 심지어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과 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동안 구조팀은 선로 위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기 위해 도착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작업한 끝에 마침내 나무를 제거할 수 있었다. 곧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승무원이 알려왔다. 주호는 노인과 눈빛을 교환했다. 이 늑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 상태로는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어려울 것 같아. 일단 내 오두막으로 데려가자. 그곳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돌볼 수 있어. 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열차가 다시 출발하자 강철은 한동안 열차를 따라 달렸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는 결국 멈춰서서 열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곧 다시 만날 거야, 친구. 주호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약속했다. 몇 시간 후 열차는 다음 역에 도착했다. 주호와 노인은 조심스럽게 다친 늑대들을 데리고 열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역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인의 오두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요청했다. 다행히 역에는 작은 트럭이 있었고 역장은 기꺼이 그것을 빌려주었다.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역장이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트럭을 타고 산길을 오르는 동안 주호는 노인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노인은 종종 기침을 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무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내가 이런 일을 위해 살아온 거야. 오두막에 도착한 후 그들은 다친 늑대들을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곳에 눕혔다. 노인은 약초를 더 많이 가져와 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약은 상처 치유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 내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비법이지. 주호는 노인의 손길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노인은 각 약초의 이름과 효능,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저 그것을 찾아내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돼. 며칠이 지나자 늑대들은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린 늑대는 특히 빠르게 나아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었고 음식도 스스로 먹을 수 있었다. 강철의 짝은 회복이 더 더뎠지만 그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상처는 깊었지만 감염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늑대들을 돌보는 동안 강철은 매일 오두막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주호는 종종 밖으로 나가 그에게 상황을 알려주었다. 걱정 마, 그들은 나아지고 있어. 곧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밤 주호가 오두막 앞 의자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강철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것은 특별한 순간이었다. 야생 늑대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인간 곁에 앉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들이 많이 그립지? 주호가 물었다. 강철은 마치 이해한 듯 낮게 울었다. 내일이면 어린 녀석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내 짝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인간과 늑대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신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다음 날 예상대로 어린 늑대는 충분히 회복되어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주호와 노인은 그를 데리고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강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잘 가, 친구야. 다치지 않게 조심해. 어린 늑대는 잠시 주호와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감사의 표시로 가볍게 그들의 손을 핥았다. 그 후 그는 강철과 함께 숲으로 사라졌다. 강철의 짝은 일주일 정도 더 오두막에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 주호는 그녀를 돌보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주호를 신뢰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들이 그녀를 숲으로 데려갔을 때 강철과 다른 늑대들이 모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환영 파티와도 같았다. 이제 내 가족에게 돌아갈 시간이야. 강철의 짝은 마지막으로 주호와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다른 늑대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서로를 반갑게 맞이했고 곧 무리 전체가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주호가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야. 우리가 존중하면 그들도 우리를 존중해준다는 것. 그날 밤 주호는 노인과 함께 오두막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노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자연과 함께한 한 인간의 긴 여정이었다. 내가 처음 이 산에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도시에서 온 철없는 젊은이였지. 하지만 산이 나를 가르쳤고 동물들이 나를 받아들였어. 주호는 노인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는 자신도 이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저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자연과 동물들을 지키는 일을요. 노인은 따뜻한 눈빛으로 주호를 바라보았다. 넌 이미 그 길에 들어서 있어, 주호야. 그리고 넌 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주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노인이 자신에게 건네는 지식과 지혜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인생의 바통을 넘겨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약속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이 산과 동물들을 지키겠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늘 기도해온 것이 바로 그거였어. 내 뒤를 이을 사람을 만나는 것. 그날 밤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제 주호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화와 안정감을 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산은 점차 녹색으로 물들어갔다. 주호는 여전히 철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매주 말마다 박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산을 돌아다니며 동물들을 관찰하고 밀렵꾼들의 덫을 제거하고 부상당한 동물들을 치료했다. 특히 주호는 강철의 무리와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이제 주호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종종 그를 맞이하러 나오곤 했다. 강철의 짝은 특히 주호에게 감사하는 듯했다. 그녀는 종종 주호 곁에 앉아 그가 산을 탐험하는 동안 함께했다. 어느 날 주호는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급히 노인을 부축해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노인은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병원은 필요 없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주호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두려워하지 마, 주호야. 이것은 자연의 순환이야. 모든 것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지. 주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노인을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 할아버지에게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노인은 주호의 손을 꼭 잡았다. 넌 이미 충분히 배웠어. 이제 내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야. 그날 이후 노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주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노인 곁에서 그를 돌보았다. 그는 노인이 가르쳐준 약초들을 사용해 그를 치료하려 했지만 노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내게 전하고 싶어, 노인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주호에게 오래된 노트북을 건넸다.
그 안에는 그가 수십 년간 기록해온 모든 지식이 담겨 있었다. 약초의 사용법, 동물들의 습성, 자연의 순환에 대한 관찰 등 모든 것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기록이야. 이제 내 것이다. 주호는 감사의 마음으로 노트북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노인의 평생을 담은 보물이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 노인은 주호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나를 밖으로 데려가 주겠니? 내가 사랑하는 이 산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싶어. 주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오두막 앞 작은 언덕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는 온 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정말 아름답구나. 노인이 속삭였다. 갑자기 숲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주호가 고개를 돌리자 강철과 그의 무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이 조용히 주호와 노인 주변에 모여 앉았다. 보라, 주호야. 그들이 왔어.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약한 손을 뻗어 강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철은 그의 손을 핥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듯했다. 자연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 그것이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고 산의 바람 속에 그의 마지막 숨이 녹아들었다. 주호는 슬픔에 잠겨 노인을 안았다. 늑대들은 모두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산 전체가 노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았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게요. 주호는 노인의 유언에 따라 그를 산정상 근처에 묻었다. 그곳은 노인이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다. 장례식은 간소했지만 주호는 노인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다고 느꼈다. 바람, 나무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던 동물들까지. 장례를 마친 후 주호는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이제 그의 공간이 되었다. 노인은 유서를 통해 오두막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호에게 남겼다. 계속해서 이 산을 지켜주길. 그것이 유서에 적힌 노인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시간이 흘러 주호는 노인의 뒤를 이어 산림 보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철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업으로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노인처럼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인의 노트북을 공부하고 실전에서 배워나갔다. 강철과 그의 무리는 계속해서 주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주호가 산을 탐험할 때 함께했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를 보호해주기도 했다. 주호는 노인처럼 산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무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했다. 그는 점차 자연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는 또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했다.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법을 알렸다. 늑대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면 그들도 우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주호의 노력은 점차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밀렵 활동이 줄어들었다. 심지어 몇몇 주민들은 직접 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주호가 산을 순찰하던 중 그는 새끼 늑대 한 마리가 덫에 걸린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덫을 풀어주고 새끼 늑대를 치료했다. 그 새끼는 바로 강철의 무리에서 태어난 새끼였다. 주호는 그 새끼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희망이 완전히 회복된 후 주호는 그를 무리에게 돌려보냈다. 하지만 놀랍게도 희망은 종종 주호를 찾아왔다.
그는 주호의 오두막 주변을 맴돌며 때로는 주호가 산을 탐험할 때 동행했다. 넌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될 거야, 희망아. 세월이 흘러 주호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산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중년 남성이 되었다. 그의 얼굴은 햇볕과 바람에 그을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강철은 이제 늙은 늑대가 되었다. 그는 무리의 리더 자리를 젊은 늑대에게 물려주고 주로 오두막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다. 주호와 강철은 이제 노년의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주호는 강철이 오두막 앞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몸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약해 보였다. 친구야, 내 시간이 왔구나. 주호는 눈물을 참으며 강철을 안으로 데려왔다. 그는 따뜻한 이불로 강철을 감싸고 그의 곁에 앉아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강철아. 내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강철은 마지막 힘을 다해 주호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주호는 강철을 박 할아버지 옆에 묻어주었다. 두 명의 가장 중요한 스승이 이제 나란히 누워 있었다. 당신들이 가르쳐준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강철의 죽음 이후 주호는 더욱 야생동물 보호에 헌신했다. 그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이 지역은 공식적인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모든 생명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의 노력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이들은 주호를 롤모델로 삼아 자연 보호 활동에 참여했다. 희망은 이제 강철의 뒤를 이어 무리의 리더가 되었다. 그는 주호가 어렸을 때 구해준 그 새끼 늑대였고 이제는 강인하고 현명한 리더로 성장했다. 희망의 무리는 계속해서 주호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어느 날 주호가 산을 순찰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지만 폭우로 인해 길이 미끄러워졌다. 한 발이 미끄러지면서 주호는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굴러떨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빗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주호는 계곡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마도 골절된 것 같았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이대로 밤을 지새우면 위험할 텐데. 주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그는 어딘가에 피신할 곳을 찾아야 했다. 그때 그는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희망의 소리였다. 희망아, 여기야. 주호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망과 몇 마리의 늑대들이 그를 찾아냈다. 그들은 주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돕기 위해 다가왔다. 희망은 주호의 옆에 엎드려 그가 자신의 등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다. 다른 늑대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그들을 보호했다. 고마워, 친구들. 주호는 희망의 등에 올라탔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을 수 있었다. 희망은 천천히 일어나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다. 폭풍우 속에서 한 무리의 늑대와 한 인간이 함께 산을 오르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힘든 상황을 헤쳐나갔다.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희망은 조심스럽게 주호를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정말 고마워, 희망아. 내가 없었다면 오늘 밤 큰일 날 뻔했어. 희망은 주호의 손을 핥으며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늑대들과 함께 다시 폭풍우 속으로 사라졌다. 주호는 다리의 부상 때문에 몇 주 동안 오두막에서 쉬어야 했다. 그 기간 동안 희망과 그의 무리는 매일 오두막을 찾아와 그의 안부를 확인했다. 그들은 때로는 토끼나 사슴을 물어다 주기도 했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살아있구나. 주호의 다리가 회복된 후
그는 더욱 늑대들과의 유대를 강화했다. 그는 희망의 무리와 함께 산을 탐험하고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세월이 더 흘러 주호는 이제 늙은 노인이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그의 몸은 이제 예전처럼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생생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그는 젊은 기관사인 민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민수는 주호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청년이었다. 민수야, 이 산과 동물들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 민수는 주호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철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틈틈이 주호를 도와 산림 보호 활동에 참여했다. 어느 겨울날 주호는 오두막 앞 의자에 앉아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는 박 할아버지와 강철 덕분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고마워, 강철아. 갑자기 그는 멀리서 기차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민수가 운행하는 열차였다. 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기차가 늑대들이 활동하는 지역을 지날 때 항상 특별한 신호를 보내달라고 민수에게 부탁해 두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에 3번의 짧은 기적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늑대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주호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느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다. 멀리서 희망과 그의 무리가 기차의 신호에 응답하듯 함께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온 산에 메아리 쳤다. 그날 밤 주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의 영혼은 이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산과 하나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오두막을 찾아왔을 때 그는 주호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음을 발견했다. 그는 주호의 유언에 따라 그를 박 할아버지와 강철 옆에 묻어주었다. 장례식 날 놀랍게도 많은 늑대들이 묘지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마치 위대한 지도자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함께 울부짖었다. 민수는 이제 주호의 뜻을 이어 산과 동물들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열차를 운행하며 늑대들이 사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3번의 짧은 기적을 울렸다. 이것은 늑대들을 위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표시죠. 그리고 그 전통은 세대를 거쳐 계속되었다. 오늘날까지 강원도의 산골짜기를 지나는 열차는 특정 구간에서 항상 3번의 짧은 기적을 울린다. 그것은 오래전 한 기관사와 늑대들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기념하는 의식이 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늑대의 인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끔 폭설이 내리는 겨울밤에는 열차가 그 신호를 보낼 때 늑대들이 응답하듯 함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김주호와 늑대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을 존중하면 자연도 우리를 존중합니다.